안녕하세요. 전 서울에 살고 있는 50대 주부입니다. 50평생 커다란 부침 없이 평탄하게 살아온 터라 제가 이런 글을 적게 될 줄은 몰랐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 그저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아줌마였으니까요. 그랬던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기로 결심을 한 건 제 인생에 너무도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이에요. 제가 남편을 만난 건 20대 초반 무렵으로 당시 저는 회기동 근처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었죠. 3교대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 돌아가는 간호사들의 일상은 생각보다 빡빡하고 힘이 들었어요. 제 유일한 낙은 근무를 마치고 퇴근길에 듣는 팝송이었죠.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미니 카세트에 제가 직접 녹음한 팝송 테이프를 담아 퇴근길에 듣곤 했어요. 돈 맥글린의 빈센트나 퀸의 Love of My Life 같은 곡들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낮 근무를 마치고 퇴근을 하려는데 그날따라 건전지가 나갔는지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종종 걸음을 치며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죠. 마침 그때 레코드샵 외벽에 설치된 스피커에서 퀸의 Love of My Life가 흘러나오더라고요. 전 잠시 발길을 멈추고 스피커 앞에 서서 노래를 들었어요. 스피커를 통해 들리는 프레드 머큐리의 미성이 고단했던 하루의 피로를 싹 몰고 가는 것 같았죠. 노래가 끝나고 전 다시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두 번째 노래가 제 발걸음을 잡았죠. 분명히 프레드 머큐리의 목소리는 맞는데 들어본 적이 없는 곡이었죠. 노래가 끝난 뒤에도 여운이 길었어요. 전 레코드샵에 들어가 점원에게 물었죠. 저 방금 나왔던 곡 제목을 알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점원은 고개만 갸웃거릴 뿐 대답을 못하더군요. 그때였어요. 카운터 쪽에 앉아있던 젊은 남자 사장이 계산대 위로 고개를 쭉 빼곤 취향이 저랑 비슷하시네요. 하하. 퀸의 멜랑콜리 블루스예요. 라고 말했어요. 아, 네. 멜랑콜리 블루스. 전 입으로 제목을 되뇌이며 레코드샵을 나왔어요. 그날 이후 낮근무 때 레코드샵 앞을 지날 때면 어김없이 스피커에서 그 곡이 흘러나왔어요. 처음에는 우연인가 생각했지만 그 우연이 반복되면서 그 곡이 절 위한 거란 사실을 알게 됐죠. 레코드샵의 젊은 사장이 저에게 보내는 곡이었어요. 지금의 제 남편 말이에요. 그래요. 30년이 지난 지금은 비록 전우회로 살고 있는 중년 부부지만 한때 우리 부부에게도 화양연화 같은 시절이 있었어요. 전기 나간 산동네 단칸방에서 촛불을 켜고 보냈던 신혼시절. 연탄불이 꺼져서 이불 속에서 부둥켜 안고 덜덜 떨면서도 쌀이 떨어져 라면 한 봉지를 나눠 먹으면서도 함께 있어서 마냥 좋았던 시절이 말이에요. 결혼 3년 만에 그렇게 기다리던 딸아이가 세상에 나오던 날 15시간 진통 끝에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된 저는 거의 탈진하다시피 늘어져 있었죠. 그때 제 머리카락을 쓸어주며 고맙다고 울먹이던 남편의 모습을 전 아직도 기억해요. 이제는 사라져버린 그날의 추억들을요. 그 딸이 어느덧 자라 얼마 전 결혼을 했어요. 27년 동안 함께 살아온 딸이 집을 떠나자 그 빈자리가 너무도 크게 느껴졌죠. 언제부턴가 대면대면한 사이가 되어버린 우리 부부는 딸아이마저 떠나고 없자 더욱 냉랭하게 변해갔죠. 말 한마디 나누지 않고 지내는 날들이 허다했어요. 같이 앉아 식사를 하는 일도 거의 없고 각자 알아서 자신의 일과를 보내는 일종의 룸메이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그러는 사이 남편은 또다시 밖으로 돌기 시작했어요. 오래전, 그러니까 딸아이가 태어나기 2해 전이던가? 남편은 그때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집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었죠. 그리고 얼마 뒤 제 귀에는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총각 시절부터 바람기가 다분하긴 했지만 바람을 피운 건 처음이었죠. 상대 여성은 레코드샵 근처 꽃집 여자였어요. 창고에 쌓아둔 재고 정리 때문에 며칠 못 들어온다던 남편은 꽃집 여자와 강원도로 여행을 떠났더군요. 다음날 밤이 돼서야 집에 들어온 남편은 뻔뻔하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여보 밥 줘. 절 보자마자 밥 타령을 하더군요. 전 그런 남편에게 옷가방을 집어던졌어요. 그리고 나가라고 했죠. 당신 같은 바람둥이하고는 죽어도 못 사니까 당장 나가라고요. 그런데 이 남자가 뭘 하는지 아세요? 나갈 때 나가더라도 당신이 해주는 밥은 먹고 가면 안 될까? 나 같은 놈한테 누가 그런 밥상을 차려주겠어.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응? 얼마나 유들유들하게 굴던지. 그런데 그때는 그런 남편이 밉다는 생각보다 철딱서니 없이 귀여웠어요. 저도 미쳤죠.
결국 전 남편한테 밥상까지 차려 바쳤어요. 연탄불에 지글지글 자반고등어를 구워서 말이죠.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반찬이었죠. 남편은 밥을 2그릇이나 먹고 숭늉까지 마신 다음 제가 부엌으로 나간 사이 배 두들기며 잠들어 버렸어요. 처음부터 나갈 생각 따윈 없었던 거죠. 천연덕스럽게 코까지 골며 잠든 남편을 보니 그래, 누구랑 산들 이런 일 없겠나 싶어 한번 눈 감아주기로 했죠. 다행히 그날 이후로는 정신을 차렸는지 남편은 처자식만 생각하며 소처럼 일하고 살았어요. 그런 남편이 또다시 밖으로 돌기 시작한 거죠. 이젠 전처럼 남편에 대한 애틋함도 사라진 탓에 현실적인 대책이 먼저 떠오르더군요. 통장에 잔고는 얼마나 남았더라? 집하고 차, 그리고 또 뭐가 있었지? 그때였어요. 일주일 만에 남편이 돌아왔어요. 그리곤 당신 조론이라고 알아? 요즘 우리 나이에 조론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더라고. 사니 못 사니 싸우다 헤어지는 게 아니라 남은 인생만이라도 각자 자기 인생 살자고 결혼 생활을 끝내는 거라더군. 아, 성철이 자식도 얼마 전에 자기 와이프랑 조론했다더라고. 뚱딴지 같은 소리였죠. 지금까지 어디서 뭘 하다 이제 들어와선 그딴 소리를 해요? 당신 어디서 뭐 했어요? 혹시 여자 생겼어요? 남편은 깔깔대며 웃었어요. 이 사람아, 당신 눈엔 내가 이팔 청춘으로 보여? 누가 나 같은 늙은이랑 일주일씩이나 붙어 다니며 연애를 해? 그것도 젊고 쌩쌩할 때나 하는 거야. 그럼 지금껏 어디서 뭐 했어요? 남편은 지난 일주일 동안 지인들과 함께 통나무집을 지었다고 하더군요. 장정 대여섯이 달려드니까 정말 일주일 만에 집 한 채가 뚝딱 만들어지더라나요? 그러면서 핸드폰으로 찍어온 통나무집을 보여주면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저도 언젠가 TV에서 본 적이 있긴 했어요. 탤런트 누군가도 양평에 직접 통나무집을 짓고 산다던가 하는. 남편은 목공 공방 사람들과 통나무 학교로 통나무집을 지으러 갔던 거였어요. 남편이 취미로 목공 작업을 시작한 건 한 4, 5년쯤 돼요. 사업을 정리하고 시간이 남아 적적하던 차에 지인의 권유로 배우기 시작했죠. 처음엔 목각 인형 정도 만들던 사람이 얼마 지나자 탁자에 테이블까지 만들어 오더라고요. 손재주 좋은 남편한테는 딱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통나무 학교에 다녀오고 나니 목공 쪽 일을 본격적으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제2의 인생을 시작해보고 싶다고요. 하지만 하다보면 분명 리스크가 생길 거고 지금 나이에 벌어놓은 거 까먹기라도 하면 저한테 미안할 것 같고 이래저래 생각하다가 조론을 떠올렸대요. 남들이 말하는 조론은 실제 이혼은 안 하는 거지만 자기 앞으로 대출도 받고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서 괜히 이 나이에 집에 금전적인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면서 주저리 말이 많아졌지만 결론은 이혼하자는 거였어요. 서류상으론 이혼을 하는 거지만 남들이 말하는 조론의 개념으로 하자고요. 말하는 내내 남편의 눈은 초롱초롱하게 빛났어요. 젊은 시절 패기 넘치던 그 모습처럼 말이죠. 전 생각 좀 해보겠다고 했어요. 딸아이한테 전화를 걸어 얘기를 했죠. 딸아이는 굳이 이혼까지 해야 하냐고 되물었어요. 하지만 남편과 제가 무슨 문제가 있거나 서로 싫어서가 아니라 각자의 인생을 살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했더니 엄마 아빠가 그렇게 정했다면 따르겠다고 하더군요. 며칠 뒤 전 남편한테 당신 뜻대로 하자고 했어요. 그렇게 우린 50줄에 합의 이혼을 했어요. 재산 분할도 원만하게 끝이 나고 남편과 저는 서류상 남남이 되었죠. 그때는 그 선택이 우리 둘 모두에게 나쁘지 않은 결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주말에 동네 친구 딸 결혼식이 있어서 나간 자리에 분식집을 하는 정훈이 엄마가 제 옆으로 다가와서는 남편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는 거예요. 결혼을 했다는 이야기는 들어서 알고 있는데 지금 남편이 어디에서 지내는지 뭐하고 지내는지 물어보길래 도대체 왜 그러냐고 했더니 정훈 엄마는 주위 사람들 눈치를 보다가 저에게 조그만 목소리로 자기야, 나 지난 주말에 동창들이랑 청평에 놀러 갔다가 자기 남편 봤어. 웬 젊은 여자랑 요트를 타고 있더라고. 그것도 빌려 타는 것도 아닌 자기 요트 같더라고. 믿을 수가 없었죠. 요트라니요? 그이한텐 그럴 돈이 없거든요. 사람 잘못 봤겠지. 모터보트도 아니고 요트는 무슨 요트야. 돈도 없는 양반이. 아니 내가 확실히 봤다니까. 긴가민가 해서 유심히 봤고 선착장에 있던 사람한테 슬쩍 떠보기도 했어. 저런 요트 얼마나 하냐, 저분은 뭐하는 사람이냐. 그럴 리 없다며 말을 끊고 돌아서긴 했지만 마음속으로 찜찜한 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훈이 엄마가 우리 가족을 알고 지낸 게 10년도 넘었으니 말이죠. 이혼 당시 재산 분할을 할 때만 해도 남편 재산은 서울 시내 빌라 한 채랑 예금이랑 적금 모두 합해 3천만 원 정도, 그게 다였어요. 집은 제가 그대로 살고 있으니 돈으로 가져간 건 수중에 1억도 안 될 텐데 그 돈으로 노후를 책임지며 대출받아 자기 사업을 한다던 사람이 요트라니요? 게다가 돈 없는 늙은이한테 젊은 여자가 가당키나 해요? 정훈이 엄마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업체에 맡겨서 뒷조사 좀 해봐. 아니면 많은 거지만 또 모르잖아. 자기 남편이 딴 주머니라도 차고 살았는지. 친구 말 맞다나 아니면 만다는 심정으로 흥신소를 찾아가 남편의 뒷조사를 의뢰했어요. 그리고 2주 정도 지난 어느 날 흥신소 직원에게 전화가 왔어요. 말씀드릴 게 너무 많아서 직접 뵙고 전해드리겠다고요. 네? 그 여자랑 부부로 산 게 4년이 넘었다고요? 게다가 수십억대 자산이요? 흥신소 직원이 마을 주민한테 접근해 막걸리까지 사 먹이며 남편에 대해 들려오는 소문들 하나하나까지 분석하고 그걸 토대로 팩트체크까지 했다고 하며 남편이 서울에 사두었던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 그걸로 재미 좀 봤다고 하더군요. 아파트 팔고 받은 수십억으로 요트도 사고 차도 바꾸고 두 부부가 흥청망청 돈 쓰는 재미로 산다고요. 기가 막혔어요. 서울 시내 아파트라니요? 그것도 수십억이나 하는? 전 고작 쥐꼬리만한 합의금 받고 나왔는데 게다가 이혼 전부터 부부 행세를 하고 살아? 참을 수 없었어요. 지난 30년 인생을 시궁창에 쳐넣은 남편놈도 내가 누려야 할 호사를 고스란히 뺏어간 상간녀도 둘 다 용서할 수 없었어요. 흥분한 저에게 흥신소 직원은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증거를 모으고 반격의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공격하셔야 한다고 조언까지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열이 받을 대로 받은 저는 당장 다음날 토요일에 건네받은 주소지로 택시를 타고 달려갔죠. 여름철이라 선착장엔 사람들로 북적이더군요. 전 선착장 근처 나무 아래에서 두 사람을 기다렸어요. 흥신소 직원이 사진으로 찍어서 보여준 남편의 요트가 저 멀리에서 선착장으로 들어오더군요. 요트가 점점 가까워오자 운전을 하고 있는 사람이 보였고 역시나 남편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미스코리아 머리 마냥 사자머리를 한 여자가 남편이랑 웃고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자 순간적으로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글이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요트에서 내리는 순간 전 그대로 달려들어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았어요. 그리곤 바닥에 패대기 치며 소리쳤어요. 주변의 사람들 모두 들으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야 이년아, 남의 남편 꼬셔다가 딴 살림 차려 사니 좋더냐? 젊은 년이 할 짓이 없어서 남의 집 늙은이를 끌어다 벗겨먹고 살아? 네 부모는 아니? 너 이러고 사는 거? 순식간에 일어난 일에 상간녀는 비명을 질렀고 남편은 저와 눈이 마주치고는 입을 벌린 채 그대로 얼어버렸습니다. 야, 이 인간아, 너 나랑 이혼하기 전부터 인연이랑 이 동네에서 부부 행세하고 살았다며? 불륜 주제에 부부? 어디서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그 뻔뻔한 낯짝으로 부부? 그렇게 조론 타령하더니 이게 네가 말하는 조론이냐? 어? 암튼 다 필요 없고 조만간 법정에서 보자고. 네가 빼돌린 재산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아낼 테니까. 선착장은 머리채 뜯겨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상간녀와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으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곳 관계자들도 누구 하나 나서서 상황을 정리하려 할 생각을 못하고 그저 핸드폰만 들이대고 있었죠. 전 그 길로 변호사를 찾아가 소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변호사 말이 이번 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소송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하나는 재산분할 청구 소송이고 다른 하나는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이었어요. 먼저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이혼 시 재산분할 재판에서 분할 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 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저와 결혼하기 전부터 시부모님께 증여받은 돈이 있었고 결혼 후에도 그 사실을 저에게 알리지도 않고 일을 하면서 모아둔 비자금 등을 더해서 저 몰래 강남에 아파트 매입을 해놨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이혼 후 그 아파트를 처분하면서 매매가 24억을 받았죠. 변호사는 이전 판례에 저와 비슷한 상황으로 승소하신 분이 있어 희망을 가져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선 저와 혼인 중에 이미 지금의 아내와 간통을 저지른 사실을 증명해야 했죠.
다행히도 그건 마을 아주머니들이 증언을 해주시기로 했어요. 동네엔 이미 남편과 상간녀에 대한 소문이 순식간에 퍼졌거든요. 자신의 일처럼 분노한 마을 아주머니들이 증언해 주시겠다고 걱정 말라고 하셨죠. 얼마 전 추가 재산분할 재판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혼인기간 중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상대방이 해당 부동산을 혼인생활과 무관하게 취득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해당 부동산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 해당 부동산의 50%에 해당하는 12억 원을 저에게 지급하도록 선고하였습니다. 지난 30년간 믿고 살았던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상간녀에 대한 제 분노야 사라지지 않겠지만 완벽하게 저를 속였다고 생각하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던 남편에게서 저의 권리를 되찾았다 생각하니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이제라도 알아챌 수 있었던 거에 감사해야겠죠. 정훈이 엄마네 건조기라도 하나 선물해줘야겠어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30년을 한 입을 덮고 잔 남편도 돈 앞에서 이렇게 저를 배신했다는 게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부디 여러분께선 미리미리 배우자분들 자산관리 잘 하셔서 저와 같은 일을 겪지 않으시길 바래요. 전 얼마 전 동네 중심 상가에 라이브 카페를 차렸어요. 결혼 이후로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살림을 하고 아이들 키우느라 제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본 적이 없었는데요. 이번 일로 저도 깨달은 게 있어요. 앞으로의 시간들은 나를 위해 살아가고 싶다고. 제가 듣고 싶은 노래들 마음껏 들으면서 친구들, 손님들과 수다도 나누고 차도 한잔, 맥주도 한잔 하면서 즐겁게 살아가려고 해요. 지금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